오늘 소개할 사연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남성분이 보내주신 이야기인데요. 바람을 피워서 떠났던 전처가 몇 년 만에 갑자기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온몸에 멍투성이가 된 채로 말이죠. 나 좀 살려달라며 무릎을 꿇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을 도와주시겠습니까?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무료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함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준석이라고 하고 올해 42입니다.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죠. 전 아내는 이가은이라고 합니다. 38이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그때 저희는 같이 산 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이는 없었어요. 처음엔 둘 다 바빠서 미루다가 나중엔 아내가 아이 갖는 걸 꺼렸거든요. 저는 언젠간 갖겠지 했는데 그게 화근이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비소 나가고 아내는 학원 출근 준비하고. 그런데 그날따라 아내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뭔가 초조해 보이고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학원 일이 바쁜가 보다 했죠.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제가 물었을 때 아내는 대답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아무거나. 알아서 먹어. 퉁명스럽게 한마디만 던지고는 황급히 나가버렸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부부가 항상 다정할 순 없잖아요. 저도 바쁠 때 퉁명스럽게 대답할 때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녁 무렵에 정비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 차가 집 앞에 있는 겁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들어온 거죠. 이상하다 싶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는 침대에 누워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와? 학원은? 오늘 수업 없어서. 나 내일 차 놓고 갈 테니까 좀 봐줘. 라이트가 안 켜져.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확 왔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었죠. 저는 그냥 밥이나 먹자고 했고 아내는 식욕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저한테 등을 돌리고 잤어요. 다음날 아침 아내가 출근하고 나서 아내 차를 가지고 정비소를 나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내 차 뒷좌석을 봤는데 거기서 이상한 게 보였어요. 남자 지갑이었습니다. 명품 지갑이더라고요. 저는 절대 그런 거 안 쓰는데 말이죠.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지갑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 들어있던 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콘돔이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2개나 들어있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왜 남자 지갑이 우리 아내 차에 있고 왜 거기 콘돔이 들어있는 건지. 그날 저녁 아내가 돌아왔을 때 저는 지갑을 식탁 위에 올려뒀습니다. 아내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그걸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런데 금방 표정을 바꾸더니 태연한 척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물었을 때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원 선생 거야. 차에 놓고 내렸나봐. 왜 선생 지갑이 당신 차에 있는데? 같이 학원 일 보러 나갔다 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요. 저는 참았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든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아내가 자는 걸 확인하고 아내 핸드폰을 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거든요. 메시지 목록에 태훈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열어보니 정말 차마 말로 다 못할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엔 거기 호텔 가자. 남편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 속이 뒤집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저는 아내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지금 다른 남자 만나고 있지? 아내는 순간 얼어붙더니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한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태연하게. 맞아. 만나고 있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정말 인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소리쳤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데 아내는 차갑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있으면 숨이 막혀. 당신은 재미없고 매일 기름 냄새 풍기고 집에 와서는 텔레비전만 봐. 나도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삶이 답답하다고. 우린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제가 재미없다고요? 기름 냄새 풍긴다고요? 저는 아내 학원 대출금까지 제 정비소 돈으로 갚아줬습니다. 아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돌아오는 답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편하게 자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그 남자 만나는 거 당장 끊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싫어. 나 이제 태훈 씨랑 살 거야. 이혼해줘.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정말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절대 이혼 못한다고, 그 남자 만나는 거 끊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비웃기만 했죠. 법적으로? 어쩌겠다는 거야? 난 이미 마음 떠났어. 당신이 뭘 해도 소용없어.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김태훈이었습니다. 40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영어학원 강사라더군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앉아서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편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당신이 남편분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그 남자는 저한테 인사를 건넸습니다. 웃으면서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를 꼬신 그 남자야? 꼬셨다니요. 가은 씨가 저를 좋아한 겁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요.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당당하게 하더군요. 아내는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남자한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여기 내 집이야. 당장 나가. 하지만 태우는 전혀 놀라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은 씨 사랑했으면 놔주시죠. 그게 가은 씨를 위한 겁니다. 저희 행복하게 살 겁니다. 억지로 붙잡아봤자 가은 씨만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주먹이 나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폭력은 제가 불리해지니까요. 그 남자는 여유롭게 나가면서 아내한테 전화하라는 듯이 손짓을 하고 갔습니다. 정말 저를 완전히 우습게 보는 거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친구 소개로 괜찮은 변호사를 만났고 상황을 다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간자 소송 가능합니다. 증거는 충분하고요. 다만 아내분이 이혼을 원하면 결국 이혼은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아내 마음이 떠난 걸. 하지만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최소한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한테 소송 진행한다고 말했을 때 아내는 화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 조용히 헤어지면 안 돼? 조용히? 당신이 바람 피운 걸 조용히 넘어가라고? 안 돼. 나도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켜야겠어. 아내는 제가 진짜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걸 알고는 당황하더군요. 태훈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들렸습니다. 그 남자도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변호사한테서 정식으로 내용 증명이 날아가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태훈이 직접 제 정비소로 찾아왔어요. 이번엔 정장이 아니라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표정도 아까처럼 여유롭지 않았어요. 형님, 이렇게 할 것까진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합의 좀 봅시다. 합의? 무슨 합의? 제가 돈 좀 드릴 테니까 소송은 취하해 주세요. 가은 씨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얼마 줄 건데? 1,000만 원 어떻습니까? 웃기고 있네. 당신이 내 인생 망가뜨린 걸 1,000만 원으로 해결하자고?
태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원에서 만나자고. 거기서 정당하게 판결받으면 되겠지. 소송은 진행됐습니다. 법정에서 아내와 태훈을 마주했을 때 기분이 묘했어요. 한때 사랑했던 여자와 그 여자를 빼앗아간 남자를 법정에서 본다는 게 비현실적이었거든요.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다 제출했습니다. 메시지 내용, 호텔 영수증, 목격자 진술서까지. 재판은 몇 달 걸렸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집을 나가서 태훈이랑 살기 시작했어요. 저는 혼자 빈집에서 지냈죠. 매일 밤술을 마셨습니다. 정비소 일도 제대로 못했어요. 드디어 판결이 났습니다. 법원은 아내와 태훈에게 각각 3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총 6천만 원이었죠. 제 변호사는 잘 나온 판결이라고 했어요. 보통은 이것보다 적게 나온다면서요. 법정을 나오는데 태훈이 저를 노려보더군요. 아내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혼도 같이 성립됐거든요. 법적으로 우리는 이제 남남이 됐습니다. 위자료는 몇 달에 걸쳐서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태훈이 나눠서 보낸 거였어요. 돈을 받을 때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이게 제 결혼 생활의 값인가 싶었죠. 6천만 원으로 5년의 시간을 정산한다는 게. 그 후로 저는 정비소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친구들이 소개팅 시켜주겠다고 했지만 다 거절했어요. 여자는 이제 질색이었거든요. 혼자 사는 게 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비소 가고 저녁에 돌아와서 텔레비전 보고 자는 일상.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그 일을 잊고 살았어요. 가끔 문득 생각나긴 했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진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한 게 시간이 지나면 정말 무뎌지더라고요. 정비소 일도 안정됐습니다. 이혼 직후엔 일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일이 재밌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적응이 됐고요. 아침에 혼자 밥 먹고 저녁에 혼자 술 한잔하고. 그게 제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밤 11시쯤 됐을 겁니다. 정비소 문을 닫고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 리가 없는데 싶어서 무시하려다가 계속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봤거든요. 바로 가은이었습니다. 제 전 아내.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준석 오빠. 가은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 정말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창백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심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가꾸고 다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왜 여기 와? 무슨 일이야?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사실 놀라긴 했지만 반갑진 않았거든요. 가은은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좀 도와줘. 태훈 씨가 나 죽일 것 같아.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죽인다니? 그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는데 가은이 손목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시퍼런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손목뿐만이 아니었어요. 팔에도 목에도 멍이 있었죠. 이게 뭐야? 맞은 거야? 응. 태훈 씨가 요즘 이상해. 술만 마시면 때려. 나 정말 무서워. 어디 갈 데도 없고 오빠밖에 없어.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 여자가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는 건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멍투성이인 얼굴을 보니까 그냥 내칠 수가 없었어요. 들어와. 일단 앉아. 가은은 정비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걸음걸이도 불안했어요. 다리를 절뚝이더라고요. 의자에 앉히고 물을 갖다 줬습니다. 가은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한참을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오빠 말이 다 맞았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가은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태훈 씨가 처음엔 잘해줬어. 정말 나한테 잘해줬어.
그래서 난 이 사람이랑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이혼하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 어떻게 달라졌는데? 처음엔 작은 거였어. 짜증 좀 내고 말투가 좀 거칠어지고. 그러다가 점점 심해졌어. 술 마시고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나한테 손찌검도 하기 시작했어. 가은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조금 걷었습니다. 배에도 멍이 있었어요. 보기 힘들 정도로 큰 멍이었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맞은 거야. 술 마시고 와서 내가 밥을 안 해놨다고 화내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는 했어? 못했어. 태훈 씨가 그러면 죽인다고 했어. 진짜로 죽일 것 같아. 눈빛이 진짜 이상해. 가은은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이었어요. 저는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여자를 도와줘야 하나 아니면 그냥 돌려보내야 하나.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하자. 저는 정비소 사무실에 있는 간이 침대를 내줬습니다. 가은은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와서도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이런저런 생각이 났습니다. 멍투성이인 얼굴, 떨리는 손, 공포에 질린 눈빛. 저를 배신하고 떠난 여자지만 저렇게 맞고 사는 걸 보니 짜증나더군요. 왜 이제야 잘 좀 살겠는 저에게 나타나서 정신사납게 하는지 화가 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비소로 갔을 때 가은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아침 먹었어? 아니, 식욕이 없어. 그래도 먹어야지. 근처 식당 가자. 우리는 정비소 근처 국밥집에 갔습니다. 가은은 떠먹듯이 국밥을 먹었어요. 예전엔 식사 예절이 깔끔했는데 지금은 그런 여유도 없어 보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물었을 때 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태훈 씨한테서 벗어나고 싶어. 근데 방법을 모르겠어. 집도 태훈 씨 이름으로 돼 있고 학원도 태훈 씨가 다 가져갔어.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학원을 태훈이가 가져갔다고? 응. 내가 바보같이 다 넘겨줬어. 태훈 씨가 세금 문제로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고 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가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돈도 한 푼도 없어. 통장도 다 태훈 씨가 관리하고 있어. 나한테 돈 안 줘. 그래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 이건 거의 감금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가은한테 물었어요. 친구들한테는 도움 안 청했어? 친구들 다 연락 끊었어. 태훈 씨가 싫어해서. 만나지 말라고 해서. 완전히 고립시킨 거였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가정폭력 가해자의 패턴이었어요. 피해자를 외부와 단절시켜서 도망 못 가게 만드는 거죠. 가은은 며칠간 정비소 사무실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은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혼하고 나서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 태훈 씨가 너무 잘해줬거든. 매일 꽃 사다 주고 좋은 데 데려가주고. 나는 이게 진짜 사랑인 줄 알았어. 가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어. 처음엔 작은 거였어. 내가 늦게 들어오면 어디 갔었냐고 캐묻고 핸드폰 검사하고. 나는 그게 질투라고 생각했어. 날 사랑하니까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응. 그러다가 점점 심해졌어. 친구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혼자 외출하는 것도 싫어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어. 처음엔 그냥 참았어. 곧 나아지겠지 했거든. 가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안 나아졌어. 오히려 더 심해졌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 매일 밤 술 마시고 들어와서 트집 잡고 때렸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기분 나쁘면 때리는 거야. 학원은 언제 빼앗긴 거야? 1년 전쯤. 태훈 씨가 세금 문제 때문에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고 했어. 나는 믿고 다 넘겨줬지. 근데 그게 함정이었어.
명의를 넘기고 나서 태훈 씨가 학원을 팔아버렸어. 팔아버렸다고?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 그리고 그 돈으로 술값이랑 도박으로 다 날려버렸어.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 이건 사기였습니다. 명백한 사기죠. 저는 가은한테 말했어요. 그거 고소할 수 있어. 사기야. 알아. 근데 못해. 태훈 씨가 뭐라고 할지 무서워. 진짜로 날 죽일 것 같아. 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나한테 온 것도 태훈이가 시킨 거야? 가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정말 아니야. 태훈 씨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내가 도망쳐 나온 거야. 오빠밖에 갈 데가 없었어. 과연 진실일까요?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믿기로 했어요. 가은을 쫓아낼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이 지나고 가은은 조금씩 안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멍도 조금씩 나아지고 밥도 제대로 먹기 시작했어요. 표정도 처음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 오빠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됐어. 앞으로 어떻게 할지나 생각해. 가능하면 빨리 가면 좋고. 응. 나 일단 일자리부터 구해야 할 것 같아. 그래야 독립할 수 있잖아. 가은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이 여자가 정말 새 출발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갔다가 놓고 온 게 생각나 정비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사무실 컴퓨터가 켜져 있었거든요. 분명히 제가 끄고 나왔는데 말이죠. 가은은 어디 잠깐 나갔는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봤어요. 인터넷 검색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 취소 방법, 위자료 감면 신청, 합의금 돌려받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때 골목 끝에서 통화하며 걸어오는 가은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오빠한테 잘 붙어 있을게. 조금만 기다려. 돈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싶었어요. 가은이 여전히 태훈과 연락하고 있었고 저한테서 돈을 뜯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멍투성이 얼굴, 떨리는 손, 공포에 질린 눈빛. 그게 다 연극이었다는 건가요? 아니었습니다. 멍은 진짜였어요. 태훈이 실제로 때린 건 맞을 겁니다. 저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증거로 남겨둬야 했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컴퓨터를 끄고 나왔습니다. 가은이 정비소를 들어오면서 마주쳤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오빠 무슨 일이야? 왜 다시 왔어? 나 잠깐 편의점 갔다 왔어. 그래. 배고프면 뭐 먹어? 나간다. 저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제 가은을 어떻게 처리할지 말입니다. 다음날 저는 정비소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합법적인 거였어요. 제 공간이니까요. 그리고 며칠간 지켜봤습니다. 가은이 뭘 하는지. 영상을 확인해 보니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가은은 제가 없을 때마다 태훈과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제 서류들을 뒤지고 통장을 찾아보고 심지어 금고 비밀번호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 오빠가 날 많이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곧 돈 얘기 꺼낼게. 가은이 태훈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목소리엔 떨림도 없었어요. 처음 왔을 때 그 겁에 질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만만했죠. 저는 이제 충분히 봤습니다. 더 이상 속을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바로 쫓아내진 않았습니다. 좀 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가은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이제는 아예 제 앞에서도 편하게 행동했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요. 오빠 내가 밥 해줄까? 오빠 매일 밖에서 사 먹는 것 같던데. 아니 괜찮아. 미안해. 내가 신세만 지내. 나중에 꼭 갚을게. 갚을 거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더 가져갈 생각만 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나 상담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트라우마가 심해서.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있어. 상담? 얼마나 드는데? 한 회당 10만 원 정도? 최소 5번은 받아야 한대. 50만 원을 달라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일 돈 줄게. 가은은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돈이 상담비로 쓰일 리 없다는 걸. 아마 태훈한테 넘어가겠죠. 다음날 저는 5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가은한테 줬습니다. 가은은 고맙다며 몇 번이나 인사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뒤를 밟았어요. 가은은 정비소에서 멀지 않은 카페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군가를 만났죠. 바로 김태훈이었습니다. 저는 카페 밖에서 지켜봤어요. 두 사람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은은 봉투를 태훈한테 건넸고 태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돌아와서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가은이 또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엔 병원비였어요. 오빠, 나 치과 가야 할 것 같아. 이가 너무 아파. 태훈 씨한테 맞을 때 부러진 것 같아. 얼마 필요해? 100만 원 정도? 이번엔 100만 원이었습니다. 점점 대담해지더군요. 하지만 저는 또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를 밟았어요. 이번에도 가은은 태훈을 만났습니다. 같은 카페에서요.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 가은이 돈봉투를 건네는 모습, 태훈이 가은의 손을 잡는 모습, 모든 걸 다 찍었어요. 그날 밤 가은이 돌아왔을 때 저는 물어봤습니다. 치과 잘 다녀왔어? 응. 많이 아팠어. 근데 치료받고 나니까 좀 나은 것 같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치과에 간 게 아니라 태훈을 만나러 간 거였죠.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래, 다행이네. 푹 쉬어. 며칠이 더 지나고 가은이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엔 직접적이었어요. 오빠, 나 독립하려면 전세금이 필요해.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나중에 일자리 구하면 꼭 갚을게. 1,000만 원. 이제는 아예 큰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하는 척 했어요. 1,000만 원. 큰 돈인데. 조금 생각해 볼게. 부탁이야, 오빠. 나 정말 독립해야 돼. 태훈 씨가 날 찾을까봐 무서워. 태훈을 찾을까봐 무섭다고요?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매일 태훈을 만나고 있으면서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은아. 응?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너 지금 정말로 태훈이한테서 도망친 거야? 가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들킨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내가 왜 거짓말을 해? 그럼 왜 계속 태훈이를 만나고 있어? 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더니 더듬거리기 시작했어요. 뭐? 무슨 소리야? 나 태훈 씨 안 만났어. 거짓말하지 마. 다 봤어. 카페에서 만나는 거, 돈 주는 거, 손 잡는 거. 전부 다. 가은은 말문이 막힌 것처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오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태훈 씨가 시켰어. 안 하면 날 죽인다고 했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태훈이가 시켰다고? 그럼 카페에서 웃으면서 얘기하던 건 뭐야? 손잡고 다정하게 대화하던 건? 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계속 울기만 했죠.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내일까지 나가. 오빠,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진짜 사정이 있어서. 됐어. 더 이상 듣기 싫어.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가. 저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뒤에서 가은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여자한테 속아 넘어갈 일은 없을 겁니다. 집에 와서도 잠이 안 왔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3년 만에 나타나서 또 저를 이용하다니. 다음날 아침 정비소에 갔을 때 가은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짐도 다 치워져 있었어요. 다만 책상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죠.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은이 떠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정비소 일을 하고 저녁엔 혼자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자는 생활. 가은이 왔다 간 게 마치 꿈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신고한 것도 없었거든요. 혹시 이가은 씨 아십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가은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네, 압니다. 제 전 아내인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이가은 씨가 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폭행을 당해서요. 폭행이라는 말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보호자라니? 저는 이미 이혼한 사이인데요. 하지만 경찰관 말로는 가은이 제 연락처를 보호자로 적어뒀다고 했습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주소를 받아 적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가은을 보고 말입니다. 얼굴이 온통 멍투성이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있고 입술은 터져있고 코에는 거즈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은아. 제가 이름을 부르자 가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설명해 줬습니다. 늑골 3대가 부러졌고 뇌출혈도 있었다고 했어요. 머리도 심하게 맞아서 뇌진탕 증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심하게 때렸는지 물었을 때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김태훈이었겠죠. 가은은 한참 뒤에 겨우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고 떨렸어요. 미안해. 오빠한테 짐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다른데 연락할 만한 곳이 없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가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정비소에서 나간 후에 갈 곳이 없어서 태훈 씨한테 갔어. 태훈 씨가 용서해 준다고 했거든. 그런데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돌아가자마자 때리기 시작했어. 왜 오빠한테 갔냐고, 왜 실패했냐고. 멈추지 않았어. 계속 때리고 정신을 잃었어. 그리고 깨어보니 여기 있었어. 가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침대 시트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이제 괜찮아. 여긴 안전해. 제가 말했을 때 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괜찮아. 태훈 씨가 찾아올 거야. 또 때릴 거야. 나 정말 무서워. 그 순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치는 소리였어요. 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태훈 씨야. 태훈 씨가 왔어. 곧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태훈이 들어왔어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고 눈은 충혈돼 있었죠. 저를 보더니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오, 전 남편님이 오셨네? 참 끈질기시네요.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야? 제가 물었을 때 태우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 여자 내가 혼낸 건데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잖아요. 여자를 이렇게 때려놓고도 당당해? 미쳤어. 태우는 제 말에 화를 냈습니다. 갑자기 고함을 질렀어요. 시끄러워. 이 여자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당신한테 가서 돈 뜯어내기로 했으면서 실패했잖아. 그것도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도망쳐 온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가은은 정말로 태훈의 지시를 받고 저한테 온 거였어요. 동정심을 유발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태우는 그걸 이유로 가은을 때린 거죠. 경찰 부를 거야. 당장 나가. 제가 말했을 때 태우는 비웃었습니다. 경찰? 마음대로 해요. 난 무섭지 않아. 이 여자가 나한테 돌아올 거니까. 그리고는 가은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봐, 가은아. 다 치료받고 집에 와. 알았지? 가은은 눈물만 흘릴 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우는 만족한 듯이 웃으며 병실을 나갔어요. 저는 곧바로 간호사실로 가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가은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오빠는 신경 쓰지 마. 다 내 업보지 뭐. 가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이건 범죄였으니까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가은의 진술을 받고 병원 기록을 확인했어요. 태훈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한테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들도 제공했습니다. 태훈이 병실에 와서 협박한 영상, 가은과 태훈이 만나는 사진들. 며칠 뒤 태훈이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폭행죄와 협박죄로 구속됐다고 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있는 가은한테 전했습니다. 그놈 잡혔어. 이제 안심해도 돼. 가은은 그제야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재판은 어떻게 돼? 변호사랑 상담해봤어. 증거가 확실해서 실형받을 가능성이 높대.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빠, 나한테 화났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화났어. 당연히 화나지. 나를 또 이용하려고 했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싫었어. 근데 태훈 씨가 안 하면 죽인다고 해서. 가은은 울먹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됐어.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가은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나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알아. 당연하지. 오빠한테 이미 너무 많이 폐를 끼쳤어. 그날 이후로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은이 퇴원했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몇 달이 지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저한테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 태우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죠. 저를 보더니 독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본 것들을 말했습니다. 멍투성이었던 가은의 얼굴, 떨리던 손, 공포에 질린 눈빛, 그리고 태훈이 병실에 와서 협박했던 일. 모든 걸 다 말했어요. 태훈의 변호사가 반론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해자의 전남편이시죠?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모두 사실입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저는 제출한 사진들과 영상들을 가리켰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반론하지 못했어요. 가은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가 겪은 일들을 말했습니다. 처음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통제와 폭력으로 변해갔다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하게 폭행당했다고. 피고인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판사가 물었을 때 가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당신이 한 짓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태우는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났어요. 저 사람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겁니다. 재판은 몇 주 걸렸습니다. 증거심리, 증인신문, 최종 변론. 모든 과정이 끝나고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김태훈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훈은 얼굴이 굳어졌어요. 변호사가 뭐라고 말했지만 태훈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법정을 나오는데 가은이 저를 불렀습니다. 오빠, 잠깐만. 저는 돌아봤습니다. 가은은 주저하다가 말했어요. 고마워. 오빠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묘했습니다. 태훈이 실형을 받았다는 게 시원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건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냥 깊이 잠들었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정비소로 출근하는 길에 하늘을 봤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딱 좋은 날씨였죠. 태훈이 수감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정비소 일도 잘 풀리고 새로운 직원도 뽑았습니다. 매출도 꾸준히 올라서 사업 확장도 생각하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정비소 우편함을 확인했을 때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흰 봉투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열어봤습니다. 편지였어요. 손글씨로 쓴 짧은 편지였습니다. 오빠에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한 짓을 변명할 생각은 없어. 오빠한테 너무 못된 짓을 했다는 거 알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오빠 말이 다 맞았어. 태훈 씨는 처음부터 나를 이용한 거였어. 나는 그걸 모르고 오빠를 버렸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 이제야 깨달았어.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소중한 게 뭔지. 하지만 너무 늦었어. 돌이킬 수 없는 걸 알아. 오빠 덕분에 태훈 씨한테서 벗어날 수 있었어. 재판도 잘 끝났고 이제 나도 새 출발을 할 거야. 오빠를 잊고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볼 거야. 오빠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오빠는 그럴 자격이 있어. 진심이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가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화도 나고 안타깝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편지 안에는 또 다른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송금 영수증이었어요. 3천만 원. 나머지 위자료 돈을 보낸 거였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은이 어떻게 이 돈을 마련했는지 모르겠더군요.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말이죠. 아마 여기저기서 빌렸을 겁니다. 아니면 힘들게 일해서 모았을 수도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3천만 원이 있든 없든 제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중요한 건 마음이었어요. 가은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천천히 찢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조각조각 찢었어요. 그리고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영수증도 함께요. 이제 진짜로 끝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을 겁니다. 며칠 뒤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전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준서가. 요즘 어때? 그냥 그렇지 뭐. 일하고 있지. 너 아직도 혼자 살아? 소개팅 한번 해볼래? 아니, 괜찮아. 나 혼자 사는 게 편해. 에이, 그래도 사람은 만나봐야지. 좋은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보라고. 친구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저는 귀찮았지만 결국 승낙했어요. 한 번쯤은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개팅 날짜를 잡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었죠. 저는 별 기대 없이 그냥 나갔어요. 어차피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보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밝고 긍정적이고 대화도 잘 통하고 오랜만에 편하게 웃었어요. 그 사람도 저를 괜찮게 봤는지 다음에 또 만나자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턴가 주름이 생기고 머리에 흰머리도 보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걸 실감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앞을 보고 살자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가은도 태훈도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추억일 뿐이라고. 다음날 아침 정비소로 출근했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